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대만계 캐나다인 다큐멘터리 감독이 폭풍 우 치는 서해 한가운데서 수십 척의 중국 불법 어선들에 둘러싸여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한국의 해양경찰 특수대응팀이 나타나 극한의 상황에서 기적적인 구출 작전을 펼쳤습니다. 과연 이 사태를 해결한 이들은 누구이며 왜 한 외국인 감독이 목숨을 걸고 위험한 바다를 찾았던 것일까요? 오늘 밝혀지는 서해에 숨겨진 진실, 그 충격적인 실화를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마이클 리우라고 합니다. 대만계 캐나다인으로 국제해양환경 다큐멘터리 감독 일을 하고 있어요. 위험한 바다들이라는 시리즈로 에미상 후보에 오른 적도 있죠. 열정 하나로 10년 넘게 세계의 바다를 누비며 바다가 품은 진실과 아픔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저에겐 영화적 기술보다 중요한 건 진실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것이니까요. 누구도 가지 않는 곳에 가서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제 직업의 자부심이죠. 수년 동안 전 세계의 바다를 누비며 해양오염, 불법어업, 기후변화 문제를 다뤄왔어요. 아마존에서 북극해까지, 태평양의 플라스틱 섬에서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까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은 제 촬영 리스트에서 늘 뒤로 밀려 있었어요. 왜 그랬냐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의 바다는 너무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그저 멋진 일출과 관광 명소가 있는 곳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그 생각이 얼마나 천진난만했는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오판이었다는 걸 깨닫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은 10월 말이었어요. 새 다큐멘터리 시리즈 기획을 위해 조사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짧은 뉴스 영상 하나가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서해상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납포 작전 중 해경 부상. 그저 30초짜리 짧은 클립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긴장감과 위험이 전해져 왔어요. 특이하게도 그 영상에는 총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물대포와 고무탄, 그리고 쇠파이프를 든 사람들의 충돌만 있었죠. 마치 현대판 해상 전투처럼 보였지만 한쪽은 마치 무장을 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이건 분명 더 깊은 이야기가 있겠다 싶었고 저는 그 이야기를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캐나다 방송국의 지원을 받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에 도착해 해양경찰청과 접촉했고 놀랍게도 그들은 제 취재에 협조적이었어요. 리우 감독님, 서해 불법 조업 관련해 실제 상황을 촬영하고 싶으시면 연락주세요. 특수대응팀 출동에 동행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메일의 마지막 줄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린 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바다를 지켜야 하니까요. 처음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무장한 상대와 싸우는데 치명적인 무기도 없이 맞서나요?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하지만 그 의문은 곧 호기심으로 바뀌었고 결국 제 발길을 한국으로 향하게 만들었죠. 인천을 향해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제 머릿속은 이미 완성된 다큐멘터리의 내러티브로 가득 차 있었어요. 중국 어민들의 생존권과 한국의 해양 주권 사이의 갈등, 양국 간의 외교적 긴장 관계 같은 키워드들이요. 솔직히 말하면 중국 어민들도 단지 삶을 위해 고기를 잡는 것이고 국경이라는 건 바다에서는 그저 인위적인 선일 뿐이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저 바다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단순한 영토 분쟁 정도로 여겼죠. 제 이전 다큐멘터리에서도 저는 종종 약자의 편에 서곤 했어요. 바다의 유랑자들이라는 작품에서는 국제해양법의 경계선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은 동남아시아 어부들의 이야기를 다뤘고 많은 관객들이 그들의 처지에 공감했죠. 저는 한국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찾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어요. 하지만 인천 앞바다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분위기가 달라 보였어요. 바닷바람은 예상보다 훨씬 차갑고 거셌고 항구에는 관광객이나 일반 어선보다 해경 순시선이 더 많이 눈에 띄었어요. 마치 전투를 준비하는 기지 같았죠. 공항에서부터 항구까지 함께 차를 타고 오는 동안 해경청 관계자는 저에게 간략한 브리핑을 해주었어요. 지난해에만 서해에서 1,500건 이상의 불법 조업 적발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중국 어선들이 우리 바다에 들어와 고기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 숫자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이게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체계적인 침범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저는 점점 더 이 상황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현장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강태준 경위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햇볕에 그을린 얼굴, 투박한 손, 깊게 패인 눈가에 주름이 말해주고 있었죠. 이 사람은 매일 바다 위에서 전투를 치르는 전사라는 거요. 리우 감독님, 오늘 밤 함께 출항해 보시겠어요? 불법 조업배들은 밤에 활동합니다. 뭐 찍으실 거면 오늘 밤이 적기입니다. 그의 말투에 진중함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그 말에 담긴 무게는 가벼이 넘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그의 말을 반쯤은 과장으로 들었어요. 설마 밤바다가 그렇게 위험할까? 불법 조업배가 오면 그냥 도망가게 하면 그만인데. 이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강경희가 마지막에 덧붙인 말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총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대포, 고무탄, 그리고 우리 배, 이것뿐입니다. 그래도 지켜야 하니까요. 이해가 안 됐어요. 중국 어선들은 개조된 선체의 쇠파이프, 낫, 심지어 자체 제작한 폭발물까지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왜 한국 해경은 제대로 무장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럼 부상자가 생기면 어쩌지요? 사망사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법 집행관입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위험을 감수해야 하죠. 총을 쓰면 외교 문제가 커지고 바다는 더 위험해집니다. 우리는 바다의 경찰이지 군인이 아니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갑자기 말문이 막혔어요. 카메라맨인 제 동료 브라이언도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죠. 우리는 단순한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왔는데 갑자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된 겁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해경본부에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바다는 육지와 달리 국경선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법 어선들은 이를 악용해 위성 항법 장치를 조작하거나 아예 꺼버린 채 한국 해역으로 침투한다고 했어요. 특히 고가의 수산물이 많이 잡히는 지역이나 계절에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때로는 수십 척이 한꺼번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어업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수산 자원을 약탈하는 행위예요. 게다가 그들은 불법 그물로 바다 생태계도 파괴하죠. 브리핑을 맡은 해경 정보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10시, 저희 다큐팀은 해경 특수 순시선에 탑승했습니다. 가을의 마지막을 알리는 듯한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바다는 검은 먹물처럼 어두웠어요. 레이더와 함께 깜빡이는 모니터 불빛만이 우리의 시야를 밝혀주었죠. 기상예보에 태풍 전조가 있다던데 괜찮을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강경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바람이 거세면 중국 배들도 쉬어요. 하지만 태풍 직전이 가장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태풍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몫 챙기려 들어오는 이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경계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배는 거칠게 출항했고 바다는 생각보다 훨씬 어두웠어요.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마치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제 카메라에는 야간 촬영 기능이 있었지만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었어요. 브라이언은 특수 장비를 세팅하느라 분주했고 저는 갑판 위에서 바다의 냄새를 맡으며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상상했습니다. 선내에는 총 8명의 해경이 있었어요. 그들은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긴장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자신의 임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우리에게 작은 도시락을 건네주었어요. 밤이 길어질 수 있으니 뭐라도 드세요. 배 위에서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들이 얼마 후면 위험한 상황에 뛰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출항한 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해경 무전기가 울렸어요. 2시 방향 불법 어선 무리 확인. 불빛 모두 소등 상태. 약 5척 추정. 접근 코스 진입 중. 강경희는 즉시 모든 작전 지휘를 시작했고 손짓으로 저희에게 조용히 하라고 지시했어요. 그 순간 거친 바닷바람에 섞여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멀리서 뭔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선내는 갑자기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해경들은 각자 위치로 이동했고 강경위는 쌍안경으로 어둠 속을 살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갑판 한쪽에 자리 잡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실제 작전에 참여하는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내 보였어요. 처음엔 작은 점에 불과했던 것이 점점 뚜렷해지더니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는 대형 강철 선박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번호판이 달려 있었고 깜깜한 바다 위를 매연과 기름 자국을 남기며 질주하고 있었어요. 제 카메라가 그 모습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접근합니다. 모든 대원 준비. 해경들이 방수복을 입고 두꺼운 장갑을 끼었어요. 그중 한 명은 방패를 들고 함선 앞쪽에 자리 잡았고 다른 대원은 고무탄 발사기를 장전하고 있었습니다. 함선의 스피커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로 경고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입니다. 기 선박은 현재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즉시 조업을 중단하고 퇴각하십시오. 그 순간 우리 배와 중국 어선 사이의 거리는 불과 50m 정도였어요. 이제야 그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어선 갑판에는 10여 명의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그물을 서둘러 걷어올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퇴각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갑자기 중국 어선은 방향을 틀었고 우리 배를 향해 돌진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충돌할 것 같은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강경위가 소리쳤습니다. 물대포 준비, 충돌 대비. 순식간에 해경배의 앞쪽에서 강력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왔고 중국 어선의 갑판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중국 어선은 속도를 늦추었지만 여전히 위협적인 자세로 다가왔어요. 그때였어요. 중국 어선에서 새 파이프와 낫 같은 것을 든 선원들이 배 가장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우리 배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위협하는 듯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면서도 손이 떨려 제대로 초점을 맞추기 힘들었습니다. 우리 배가 접근하자 중국 어선은 갑자기 방향을 바꾸며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해경이 경고용 고무탄을 발사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중국 어선에서는 쇠막대를 던지며 저항했고 순식간에 강경위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부상자 발생. 의무병. 한 해경대원이 외쳤고 다른 대원이 재빨리 강경위에게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통증이 역력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계속 지시를 내렸습니다. 포기하지 마. 계속 압박하라. 순간 배 위에 있던 저도 얼어붙었어요. 그저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온 제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브라이언은 카메라를 계속 돌리면서도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죠. 한 젊은 해경대원이 저희에게 다가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이 정도는 애교입니다. 감독님. 어떤 날은 배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는 어선도 있어요. 제가 처음 임무 나갔을 때는 정말 겁먹었죠. 근데 이제는 그냥 일상이에요. 그 말을 하는 대원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이미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대원의 이름은 임준호. 해경 특수대응팀에 갓배치된 신참이었어요. 하지만 벌써 여러 차례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쫓고 쫓기는 3시간의 긴장 속에서 중국 어선들은 결국 퇴각했고 해경은 작전을 마무리했습니다. 항구로 돌아오는 길, 저는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말을 하려고 해도 목이 메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목숨을 걸면서까지. 강경위는 어두운 바다를 묵묵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바다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지켜온 바다입니다. 지금은 내 아들, 딸이 살아갈 곳이고요.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이 바다는 그냥 빼앗기는 겁니다.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편견이 무너졌습니다. 중국 어민들도 생존권이 있다는 제 생각은 바다를 도둑질 당한 사람들의 고통 앞에서 너무나 얕았던 거예요. 이들은 총 한 자루 없이 바다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게 진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저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닌 참여자의 눈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는 단순한 바다 분쟁이나 자원 갈등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를 저는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자꾸만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검은 밤바다 위로 조용히 다가오던 불빛 하나. 그게 수십 척이 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정말 영화에서 보던 해적선의 습격처럼 파도 소리 사이로 거대한 공포가 밀려오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강경희는 더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리우 감독님, 어젯밤은 그냥 맛보기였습니다. 진짜 전쟁은 만조 직후, 바람이 잔잔한 날이죠. 중국 어선들이 무리지어 들어올 때가 있어요. 10척, 20척이 아닙니다. 한 번에 신척도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불법 조업이 그런 규모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강경희는 컴퓨터를 열어 실제 상황을 담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서해 바다 한가운데가 마치 수산시장처럼 붉은 깃발을 단 중국 어선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 배들이 한국 영해를 그냥 무시하고 들어오는 건가요? 제가 물었더니 강경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11시쯤부터 움직입니다. 불을 끄고 무전도 차단하고 엔진 소리도 최소화한 채 서서히 침투해요. 레이더에 잡히지 않게 저속으로 파도 따라 숨어들듯이. 그래서 우리는 밤을 새워가며 바다를 지켜야 합니다. 저는 정말 놀랐어요. 생각해보면 바다는 땅과 달리 경계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해양 지도나 GPS 없이는 여기가 한국 바다인지 중국 바다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죠. 바로 그 점을 이용해서 불법 어선들은 대담하게 침입하는 거였어요. 강경희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고기잡이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위성 전화로 서로 연락하며 해경 순시선의 움직임도 미리 파악하죠. 배를 일부러 들이받고 철망을 던지고 기름을 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장비를 교란하는 전파방해 장치까지 사용하기도 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생계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해양 질서와 안보 문제였어요. 더구나 그들이 쓰는 방법은 어업이라기보다는 약탈에 가까웠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무기를 안 쓰시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물었어요. 바다에서 저렇게 조직적으로 약탈이 이루어지는데 정당방위로 대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나라라면 진작에 무력을 사용했을 텐데요. 강경희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총을 쓰면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바다가 전쟁터가 됩니다. 우리는 국경을 지키지만 전쟁은 피하고 싶어요. 이 바다에는 생명이 있고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조용히 창밖 바다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 모든 것을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다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강경희의 안내로 인천 앞바다의 대청도라는 섬으로 향했습니다. 육지에서 배로 1시간 정도 들어가야 하는 외딴 어촌이었어요.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하늘에는 태풍이 다가오는 조짐이 보였습니다. 배에서 내리자짠 내음이 확 느껴졌고 작은 선창가에는 그물과 부표, 낡은 고무 장화들이 쌓여 있었어요. 이곳에서 3대째 어업을 이어오고 있다는 윤기철 어르신을 만난 건 부두 옆 작은 작업장에서였습니다. 어르신은 새벽 조업을 마치고 막 돌아온 참이었고 손에는 아직도 물고기 비린내가 배어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과 거친 손이 오랜 세월 바다와 함께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중국 배들이 처음에는 그냥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년 전부터는 점점 달라졌지요. 이젠 자기네 바다인 것처럼 들어와서 싹 쓸어가요. 그 말에 저는 한참 아무 말도 못했어요. 윤 어르신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 번은 그물 다 펴놓고 새벽에 나갔더니 그물이 아예 없더라고요. 배가 끌고 가버린 거죠. 신고해도 못 찾고 손해만 봤습니다. 윤 어르신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속에 쌓인 분노는 금방 느껴졌어요. 우리는 뭘로 먹고 살아요? 자식들도 도시로 다 나갔어요. 남은 건 이 바다뿐인데 이 바다마저 빼앗기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괜히 죄송했어요. 중국 어민의 생존권을 주장하던 제 예전 다큐멘터리가 떠올랐거든요. 그 영상에는 이 작은 어촌 사람들이 설 자리는 없었어요. 그들을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윤 어르신은 거친 손으로 바다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멀리 보이는 곳이 중국 어선들이 자주 들어오는 구역입니다. 밤에 보면 불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여요. 근데 그 별들이 우리 그물을 자르고 배를 들이받고 가끔은 우리에게 욕까지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묵묵히 메모만 했어요. 글자를 써내려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계시던 윤 어르신의 부인이 조용히 말을 보탰어요. 우리 아들이 해경 일을 하다가 다쳐서 지금 서울에 있어요. 중국 배를 검문하다가 쇠파이프에 맞았대요. 아직도 허리를 제대로 못 써요.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이 어르신의 아들이 혹시 제가 봤던 해경 중 한 명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집안에서는 바다에서 먹고 살고 또 다른 가족은 바다를 지키며 싸우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도요, 저희는 원망 안 해요. 아들이 바다를 지킨다고 할 땐 무서웠지만 그래도 자랑스러웠어요. 그냥 누가 이 바다 좀 지켜줬으면 하는 마음뿐이죠. 그 말이 왜 그렇게 크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가슴 깊숙이 들어와 꽂히는 말이었습니다. 누가 이 바다를 지키고 있는가? 제가 보기엔 그건 해경뿐만 아니라 이런 평범한 어부들, 그 어부의 가족들, 그리고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들 모두였습니다. 부두에는 몇몇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바다를 배경으로 뛰놀던 한 여자아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어디서 왔어요? 제가 외국인이라 그런지 신기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캐나다에서 왔어요. 바다 이야기를 취재하러 왔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말했어요. 우리 아빠는 바다에 나가요. 근데 맨날 아빠가 무서운 배가 자꾸 들어온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밤마다 기도해요. 섬에서 돌아오는 배 안에서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동안 제가 취재해왔던 이야기들, 그 안에 빠져있던 이름 없는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그들의 고통, 그들의 분노, 그들의 눈물,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제는 다르게 써야겠다고,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겠다고. 이 바다를 지키는 건 총이나 칼을 든 사람이 아니었어요. 매일 새벽 바다로 나가는 어부, 가족을 걱정하며 기다리는 어머니, 그리고 조용히 묵묵히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 이 바다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날은 바람 한 점 없었어요. 정말 신기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마치 잔잔한 거울 같았고 그 위에 떠있는 부표 하나조차도 움직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강경희가 말했죠. 오늘 같은 날이 제일 위험한 날입니다. 조용한 바다는 침입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바다예요. 저는 순시선에 탑승하기 전부터 긴장했어요. 그동안 여러 차례 출항을 했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배에 탑재된 물대포와 고무탄 발사기, 방호복, 그리고 단단히 조여맨 구명조끼까지 모든 게 전투를 예감하게 만들었어요. 저녁 8시쯤 출항했습니다. 달도 없었고 별빛조차 흐릿했던 밤엔 바다와 하늘의 경계가 아예 사라진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는 엔진음을 최대한 줄이며 해상 경계를 시작했어요. 리우 감독님, 레이더에 뭔가 잡혔습니다. 해경대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모니터에는 작은 붉은 점 몇 개가 천천히 우리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중국 어선 무리입니다. 기동 패턴이 이상해요. 세척이 먼저 접근하고 있고 뒤쪽에 더 있어요. 강경희가 무전기를 잡고 지시를 내렸어요. 모든 대원 출동 준비. 불법 조업 어선 추정 선박 6척 접근 중. 경고 방송 시작. 저는 숨을 삼켰어요. 드디어 그들과 마주하게 된 거였어요. 배는 조용히 그들 쪽으로 향했어요. 불을 끈 채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10분 정도 지나자 눈앞에 어렴풋한 불빛이 보였어요. 그 불빛은 규칙적이지 않았고
무언가를 잡기 위해 바닷속을 비추는 투광등처럼 보였어요. 확인됐습니다. 불법 투망 중입니다. 대원이 말했어요. 순시선은 경고방송을 시작했어요. 여기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입니다. 현재 기선박은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즉시 조업을 중단하고 철수하십시오.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어망을 끌어올리는 움직임만 보였어요. 하지만 두 번째 경고 방송이 나가고 나서부터 상황이 달라졌어요. 한 척의 중국 어선이 갑자기 방향을 틀었어요. 그 배는 우리 쪽으로 돌진해왔고 갑판 위에 있던 사람이 무언가를 던졌어요. 쇠파이프 2척. 조심하세요. 강경희가 외쳤고 모두가 몸을 낮췄어요. 금속이 갑판에 부딪히며 쨍하고 소리를 냈어요. 경고탄 발사 준비. 고무탄 발사기가 어둠을 가르며 작동됐습니다. 그제야 중국 어선이 속도를 줄였어요. 하지만 멈추지는 않았어요. 갑자기 또 다른 어선이 우리 왼쪽에서 빠르게 다가왔어요. 이번엔 그물이 순식간에 우리 배의 스크루 근처에 던졌고 배가 휘청하며 속도가 줄었어요. 배 멈췄습니다. 스크루에 뭐가 걸렸어요. 운항 담당 대원이 외쳤어요. 배 안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그 순간이었어요. 강경희가 무전기를 들고 외쳤어요. 전대원 방호 장비 착용. 근접 제압 준비. 순식간의 상황은 수면 위 충돌로 번졌어요. 우리 순시선이 멈춘 틈을 타 중국 어선 한 척이 바짝 다가왔고 해경대원 한 명이 갑판에서 맞닥뜨렸어요. 뒤로 물러서세요. 대원이 외쳤지만 중국 선원은 쇠파이프를 휘둘렀어요. 저는 그 장면을 눈앞에서 똑똑히 봤어요. 그 파이프가 대원의 어깨에 맞았고 그는 소리도 없이 쓰러졌어요. 의무반. 부상자 발생. 무전기로 긴급 지시가 떨어졌고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저는 그동안 수많은 분쟁 지역을 취재했지만 이렇게 조용한 바다 한가운데서 폭력과 충돌이 터지는 장면은 처음 봤어요. 그 순간 느낀 건 분노가 아니었어요. 그건 깊은 무력감과 죄책감이었어요. 우린 여길 보호하러 왔는데 왜 이런 희생이 반복되는 걸까? 결국 중국 어선은 해경의 대응으로 철수했어요. 순시선은 부상당한 대원을 응급 조치하며 급히 항구로 복구했어요. 선장은 결국 붙잡혔고 법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강경위와 단둘이 남았어요. 갑판 위에 앉아 밤하늘을 보면서요. 별빛이 어렴풋이 보였고 물결 위엔 조용한 울림이 남아 있었어요. 일을 계속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이 바다는 우리 국민의 삶이에요. 생명을 지키는 건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누군가 목숨 걸고 지키지 않으면 바다는 조용히, 천천히 빼앗깁니다. 그 말은 마치 총성처럼 제 가슴을 울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바다에서 울리는 가장 큰 소리는 총소리가 아니라 지키려는 사람들의 침묵과 고통이라는 거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거의 말을 잃었어요. 순시선 위에서 본 그 장면, 쇠파이프를 맞고 쓰러진 해경대원, 그리고 조용히 뒤돌아서는 강경위의 뒷모습까지. 마치 제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는 영상처럼 떠오르고 또 떠올랐어요. 캐나다로 돌아간 후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완성했어요. 침묵의 바다, 한국 해경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제목으로요. 이 다큐는 국제해양환경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고 여러 나라에서 방영되었습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강경희로부터 메일을 받았을 때였어요. 리우 감독님, 당신의 다큐멘터리 덕분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압니다. 우리 대원들도 자신들의 싸움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인천 앞바다의 대청도에서 만났던 윤기철 어르신도 전화를 주셨어요. 덕분에 요즘은 중국 배들이 좀 줄었어요.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니까 그런가 봐요. 우리 그물도 이제 좀 오래 가네요. 그 말을 듣고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카메라가 때로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바다는 다 기억합니다. 누가 지켰고 누가 등을 돌렸는지.
바다는 절대 잊지 않아요. 그리고 저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나도 이 바다의 기억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고.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바다를 누군가는 목숨 걸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어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킨다는 건 싸움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거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할 더 많은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